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김포 구례동의 한 상가 밀집 지역에서 300명이 넘는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명 카파라치라고 불리는 사람이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억울함을 호소하던 한 시민이 저희에게 제보를 해왔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백영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김포시 구례동의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이창환 씨는 작년 9월 이곳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과태료 10만 원과 벌점 30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중앙선이 지워져 보이지 않았다며 정식 소송까지 가는 진통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통지서가 날라오기 전까지 저는 이게 불법 자회전이나 중앙선 침범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 중앙선 자체가 그려져 있지 않았거든요. 취재진이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중앙선은 다시 칠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차들이 상가를 드나들거나 주정차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운행을 하는 데는 교통체계와 교통표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좌회전을 하지 않고 건물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상가 지역 내 전체를 한 바퀴 다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은 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할 기관인 김포시청과 김포경찰서에 대책을 물어봤습니다. 김포시는 경찰과 일방통행 등 구체적인 협의를 더 해보겠다는 입장이고 김포경찰서는 시청에서 먼저 도로 포장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방통행 변경하는 거는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경찰서랑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안 그래도 최근에 저희가 경찰서랑 협의를 했을 때 좀 부정적인 입장인 걸로 확인이 돼가지고요. 이건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박사포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도로를 우선적으로 일반 아스팔트 포장으로 일단 바꾸고 도로관리청이 이제 김포시청에서 바꾸고 나서 그리고 나서 노면 표시를 제대로 도색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일방통행 같은 경우에도 그 도로 환경이 제대로 갖춰진 후에 이제 근처 인근 상가 주민분들의 이제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대한 일방통행 방향이라든지 어디서 어디까지 일방통행 해야 될지 그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제보자 이 씨는 지금도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에 빠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저랑 이제 똑같은 판결을 받은 분들이 한 300명 정도 작년에만 300명이고 그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없게끔 하려면은 지금 당장 고쳐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서 그냥 차선 하나 다시 새로 찍 그려놓고 범죄자 계속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헬로티비 뉴스 백영성입니다. 부천시가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해 탈색되고 훼손된 노후 건물 번호판 1,100여 곳을 정비한 결과 범죄 취약 지역 172곳을 축광형 건물 번호판으로 교체했습니다. 축광형 건물 번호판은 어두운 골목길에서 간접 조명 역할을 하며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셉테드 효과를 통해 긴급한 상황에서 범죄나 사고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 조치는 소사경찰서와 협업해 범죄 분석 결과를 반영해 진행했으며 보안 등이 부족하면서 범죄 취약 지역으로 꼽히는 송내, 소사, 범박지구대 관할 안심귀갓길 3곳에 보안 등 설치를 마쳤습니다. 계양구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구는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내놨는데요. 여기에는 종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제곱미터 이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상업지역 30개 이상, 상업지역 외 25개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조례는 오는 6월 중 구의회에 제출하고 7월 중 공포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공공병원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공공병원 유치 움직임 속 발목을 잡는 건 늘 경제성 논리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과연 어떻게 메꿀 것인가가 고민인데요.
과거 코로나19와 맞서 싸웠던 공공병원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위기의 공공의료기획 보도 세 번째 순서. 오늘은 코로나19 시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됐던 인천의료원에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이정아 기자입니다. 인천 강화도에 사는 80대 한진희 씨. 한 달 전 척추골절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한 씨가 고령의 나이로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잦아지면서 자식들의 걱정도 커졌습니다. 지방에 의료원이 적자다 이러면서 폐지가 된 걸로도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용을 처음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이번에 이것을 이용을 해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을 추천받았지만 내키지 않아 공공의료기관을 택하게 된 건데 다행히 증상이 호전돼 한시름 덜었습니다. 이제 안 아파요. 이제 괜찮아? 네. 다행이네. 불편한 거 없어요? 그래요. 오늘 아침 피 검사 하신 거는 처음보다 염증 수치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 아마 이제 항생제도 중단하고 이제 소변도 이제 잘 보시니까 괜찮으실 것 같아요. 코로나19 확산 당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인천의료원. 인천 전체 코로나19 환자 10명 가운데 7명을 인천의료원에서 맡아 치료했습니다. 당시 전병실 음압시설을 갖추고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사를 최초로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더 큰 어려움이 닥친 건 전담병원 해제 이후였습니다. 몇 년 동안 길어지다 보니까 다른 병원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갔던 환자들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역할을 주어주긴 해놓고선도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좀 등한시하거나 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찌 보면 아직까지는 의료원이 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말 정원 41명 기준 51명이었던 의사 수가 2021년 말부터 2년에 걸쳐 정원을 채우지 못하며 진료 공백이 심화됐습니다. 코로나19 5년, 인천의료원은 이제서야 서서히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부터 2년 가까이 휴진했던 신장내과. 다행히 인공신장 투석실이 1년여 전부터 정상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심뇌혈관 센터는 지난 2월 첫 환자를 받아 혈관 조영수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난해 말 준공한 이곳 심뇌혈관 센터는 다음 달부터 심장내과 전문의 최대 2명이 충원돼 진료를 시작합니다. 현재 전체 314개 병상에서 65% 정도가 가동 중입니다.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 최대 93%까지 찾던 시절에 비하면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국가와 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예산들을 아예 의료원에다가 지원해다오. 민간병원하고 경쟁은 아니더라도 공공의료도 하면서 그러나 다른 필수 의료에서 경영적인 수지를 좀 맞춰서 그런 진료를 하시는 선생님하고 의료의 진들을 좀 뽑을 수 있도록. 최근 지역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의료원의 추가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대선 국면에서도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한 공공의료에 대한 공약이 등장한 가운데 현실에 맞는 공공병원에 대한 역할과 지원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서울과 수도권, 지방의 아파트 시세가 모두 하락하는 사이 강남 3구 아파트의 시세만 크게 올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28일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서울 25개구 30평형 아파트 평균 시세 변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비강남 22개구 아파트 시세가 0.9억 원 떨어지는 사이 강남 3구 아파트 시세는 4.7억 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임기 초 2.3배였던 서울 강남 3구와 비강남 지역 간 아파트 시세 격차가 지난 4월 2.9배까지 늘어났다며 강남과 비강남, 또 서울과 지방 간 자산 격차가 더 심각하게 벌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현재 대선 예비 후보들의 공급 확대 부동산 정책이 집값 상승기에 가파른 집값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며 집값 부양 정책과 공약을 폐기하고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그 예로 후 분양제를 실시하거나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공공이 환수하는 방안, LH 등 공기업이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과 각종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27일 새벽 납북자 가족 모임이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기습 살포한 것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도는 납북자 가족 모임이 지난 27일 0시 20분쯤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담은 풍선 8개를 부양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풍선은 모두 휴전선을 넘지 못하고 연천과 동두천 등 인근 지역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대북전단 살포자 및 단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즉각 송치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와 함께 위험구역 및 접경지역에 대한 순찰과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파주와 연천, 그리고 김포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 상반기 개통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인천시는 사업 물량 변동과 물가 상승으로 총 사업비를 기존 7,277억 원에서 623억 원이 증가한 7,900억 원으로 조정했는데요. 종점부 선형 직선화로 노선 연장도 기존 6.9km에서 6.815km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영업 시운전 중인 검단 연장선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한 뒤 철도 종합시험 운행 결과 보고와 철도 안전체계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개통 준비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검단 연장선 개통으로 검단 신도시에서 계양역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20분에서 약 8분으로 12분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84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도는 최근 2025년 경기도 장애인 인권 증진 시행계획을 의결했는데요. 도는 시행계획을 통해 모든 장애인이 보장받는 사회적 기본권과 장애인 인권 정책 실효성 강화 등 4대 분야 총 84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는 도내 거주 미취업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도비 장애수당 추가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인데요. 경기도형 장애인 인권 지표도 개발해 장애인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어린이 안전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천시는 시 전역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156개소에 72억 원을 투입해 교통안전시설을 정비 확충할 계획인데요. 무단 횡단 방지시설과 과속방지턱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정비, 설치하고 횡단보도 시인성도 강화합니다. 인천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과 수요를 면밀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디자인 전문 회사의 성장과 디자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세 디자인 기업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현재 인천에는 올해 3월 기준 484개의 디자인 전문 회사가 등록돼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53.5%가 전문 인력 1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입니다. 시는 참여 신청한 기업 중 5곳을 선정해 포트폴리오 개발과 자체 상품 기획, 홍보 콘텐츠 제작 등에 필요한 연구 활동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희망 기업에는 전문가 멘토링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